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전반적인 의료를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면허관리원 등을 설립을 해서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좀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협회장 신정환입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 인천 성모병원 대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공중보훈의로 들어가서 35대 대공협에서 특임이사, 36대, 37대 대공협에서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8조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정안이 추가된 것인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변 의료인들의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사실 모든 의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 면허 취소 관련해서 강력범죄나 혹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면허가 취소돼야 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범죄,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단순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한 처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선진국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나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법, 거기 의사법이라 그러는데 의사법에 문제가 되신 분들도 금고형 이상이면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그 외에 형법에 저촉된 분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외에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도 비슷한데요. 거긴 조금 더 직역과 연관성을 따집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혹은 성적인 성범죄 혹은 공문서 위조 이런 게 있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법에 저촉되거나 그 외에 형법에서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법안을 봤을 때고요. 사실 선진국들의 방향성은 이런 형법적인 제한을 거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면허 규제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허관리원이 있어요, 선진국들에게는. 그래서 그 면허관리원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형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소가 시키기 전에 먼저 의사 면허를 취소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가 이러한 일로 기소된 게 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런 기소나 고소 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50배 정도,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약 한 800배 정도 우리나라의 그런 기소 건수가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형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의사 면허를 관리하기보다는 그 자율 규제를 통해서 의사 면허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인들이 그동안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에 휘말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탄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의사협회 내에서 이런 자율규제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정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정작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런 면허관리원 등을 설립을 해서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좀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허 취소법에 좀 불필요한 걸로 갈 수 있고, 의사들도 내가 면허관리원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조금 더 이런 윤리의식도 많이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과실치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거에 의해서 금고형을 받을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업무상 과실치사랑 묶여서 사실 한 가지로 기소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할 때 이러한 기소나 고소 건수가 많을 것 같은 진료 과목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질 거고, 대부분 이러한 진료 과목은 사실 필수 과목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응급의학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의료를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의대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참 그 신분적으로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의의 길을 슬슬 걸어가고 있어요. 임상의의 길을 조금씩 걸어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이제 걷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대생들은 그 기회라든지 그리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넓고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의대생들 때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많이 남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정책에 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각 학교에 있는 협회라든지 혹은 동호회라든지 뭐 의대협의라든지 이런 데, 혹은 이제 여기 있는 투비닥터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보는 것. 그 외에서도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뭐 하시는지 쳐다본다든지, 랩실에 가서 실험을 좀 같이 해본다든지, 임상의 선생님들을 좀 만난다든지 해서 자신의 식견을 좀 넓혀놔야 의료 전반적인 것을 살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대생 때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보고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그 외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시간이 의대생 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